대해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찾는 지속 기술해야 되는 이런 실질한 시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9번째 시스템 수요 포럼에서는 미래 한국 경제 제도약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위해서 모신 전문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기술경제학과의 이종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변하는 환경이죠. 급변하는 환경 중에서 이게 학문적으로 특히 저같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건데요. 탈퇴하자가 51.9%, 남자, 그래도 남자가 48.1%입니다. 선진국답게 박빙이죠. 저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경론을 벌였던 만큼 또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겼던 만큼 그냥 원래대로 회복되겠지라고 얘기했는데 후폭풍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접시 타고 어디 가자, 여기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탔던 게 비행 접시가 아니고 조그만 조각배였고 딱 내리고 보니 한 평도 안 되는 오지의 섬인 거죠. 예를 들자면 영국은 전 세계 금융을 뉴욕과 더불어 양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허브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영국의 유럽의 금융 허브 기능을 거기에 두느냐.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금융 허브의 기능을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나 브뤼셀 등에서 빼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죠. 환상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영국 얘기를 하냐? 영국 말고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가요? 한번 보실까요? 영국은 잘 아시겠지만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을 써서 경제학을 어떻게 보면 잘 정리를 만들어낸 곳이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1772년에 이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역을 해도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교우위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나라입니다. 더욱더 재밌는 거는 그 경제학을 잘 또 정립을 해가지고 수요, 공급 이거를 잘 학문적으로 설명한 알프레드 마샬도 영국 사람이었고요.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해낸 케인즈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 관한 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관한 한 영국은 혁신의 아이콘이죠.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6년에 영국은 빅뱅이라는 걸 합니다. 금융 빅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금융이 어땠냐면 돈을 대출해주고 예금해주고 하는 은행 따로, 증권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증권회사 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대출도 증권화 할 수 있고 증권회사도 은행이 할 수 있고 이거를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죠. 이게 빅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한 나라가 영국이다. 또 2007년에는 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서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혁신을 일으킨 거죠. 예를 들면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다 따라하느라고 바빴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보고 열심히 출장 가고 공무원도 출장 가고 연구에 있는 사람도 출장 가고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은 혁신의 원조입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영국이 이제 고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 아니야?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인 영국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시장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지?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지? 삼성, LG는 어떻게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야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브렉시트야. 조용해.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내 이데올로기를 바꿔야지라고 얘기했는데도 가족들은 조용해. 하긴 뭐 우리나라 아버지의 위상을 보면 그럴 만도 하죠.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전 세계 자본주의를 뭐 나누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영국식 자본주의가 있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영국식 자본주의는 또 대륙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의 자본주의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은 혁신 경제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장 살기 힘든 동네였거든요. 잠깐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새벽에 유럽 대륙과 이스라엘 등지에서 야채를 실은 비행기가 쫙 내립니다. 왜냐하면 야채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야채를 수입해다 먹습니다. 또 기껏 나는 거라고는 잔디입니다. 어떤 분은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영국은 선진국이야. 얼마나 좋아. 잔디를 저렇게 깔고. 근데 죄송하지만 영국은 잔디, 가장 생명력이 강한 잔디 정도만 자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깔아서 축구로 유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디나 같은 풀을 먹고 자라는 게 소, 양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먹기라도 하죠. 소고기를 열심히 먹다 보니까 뼈가 많이 남잖아요. 우리는 그거 끓여서 먹기라도 하고 곰탕도 먹고 이러지만 거기는 또 곰탕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뼈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곱게 갈아서 사료로 썼어요. 아직도 이유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설에 의하면 골분을 장기적으로 먹은 소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광우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열심히 먹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미물이라도 뭐가 생기는 거죠. 이런 나라예요. 굉장히 척박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하지 않고 서비스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물론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대량 생산을 했고 기술 개발을 했고 했지만 결국은 따라잡혀서 지금은 서비스에 의존했는데 아예 서비스도 경쟁이 시원찮으니까 혁신을 하다가 결국은 그 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결국은 자본주의의 종언이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랑 교육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참 트럼프가 얄미운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미국은 워낙 큰 나라입니다. 한 50개국이 뭉쳐있는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류층들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처럼 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하는데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데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기부를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우리는 기부를 한다고 하면 특히 대형 기부인 경우에는 자기가 재단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단을 잘 안 세워요. 돈을 몇 천억을 기부하면서 재단을 안 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빌 게이츠에 멀린다. 그 재단에 그냥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경제예요. 그 다음에 이민 경제입니다. 미국은 태생 자체가 이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제입니다. 우리가 농업 경제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면은 딱 두 나라가 떠오릅니다.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힘은 농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서 나오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의 근본적인 힘은 농업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 아는 것처럼 캐머런 총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표 얻어서 내가 총리 돼도 브렉시트는 안 일어날 거야.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는 잘 알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이 굉장히 서비스업에 혁신을 하고 국가 혁신을 하고 체제를 바꾸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1980년부터 30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은 전 같지 않은 거죠. 국민들이 느끼는 삶은 전 같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에 빅뱅을 해가지고 금융을 한번 선도한 것도 아니고, 산업혁명을 다시 할 만한 천재들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미래는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의 한계라고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소년 노동을 이미 한 300년 이상 전에 다 겪은 겁니다. 하루에 소녀들이 15시간, 16시간 일을 시킨 나라가 여기입니다. 광우병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잘 안 일어난 겁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쪽에 굉장히 부의 재분배가 잘 안 일어난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겨서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유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고 월드컵에서도 우승도 못하고 하니까 더 이상 감성적으로 눌러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팀이 월드컵에 가서 3회 연속 우승했다 이러면 한 몇 년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별로 우승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밑에 이 가치사슬 맨 밑에 BOP에 있는 분의 서민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로화를 못 쓰고 파운드화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그것도 가치를 높여야만 싼 값에 많이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제는 점점 쇠퇴하고 형편없어지는데 파운드화만 높게 유지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럽 국가에서 영어를 어떻게 보면 넘버원 랭귀지를 하는 데가 영국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오히려 독일어 쓰는 나라가 더 많고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언어의 문제는 뭐 제가 이제 경제학자고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굉장히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렇게 되면서 유럽 의회에서도 영어를 공식 언어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징조가 보입니다. 한 몇 주 전에는 전자신문에서 우리나라 R&D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정부출연연구소하고 정부출연기관에 관해서 개떼가 어디 공격하듯이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는 조선일보에서 보수의 대명사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R&D에 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번 더 나온답니다.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얘기를 듣고 뭐 관련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들었습니다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은 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 이하 국가다운 국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R&D 성과 사업의 성공률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부 R&D 예산 증가율, 그 다음에 R&D 경쟁력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기술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반론을 하고, 저도 정부의 R&D 기관에 있던 사람으로서 뭔가 대응을 하고 싶은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변명은 요 뒤에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어 표현에 뭐가 있냐면 success가 있으면 complacency가 있고 그 다음에 failure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 R&D가 그동안에 성장이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그게 정부가 주도했든 대기업이 주도했든 중소기업이 주도했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훌륭한 인재를 개발해서 그게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사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누구도 R&D가 우리나라 국가 성장에, 특히 90년대 이후의 성장에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데는 의의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success.
그다음에 complacency가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satisfy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족하는 거죠. 아니 됐다. 이제 여기다. 그러면은 failure입니다. 여러분 그 구글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제가 네이버로 쳐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로 요 세 단어만 쳐보면 엄청난 양의 자료와 엄청난 양의 학문적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문제하고 영국이 처한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면 물적 투자의 한계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물적 투자를 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 엔빌롭이 보이시잖아요. Principles of Economics 101에 보면 저 엔빌롭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R&D에 관련돼서는 저 오른쪽 국면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 전체 엔빌롭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돈을 더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저 작은 그 곡선들을 오른쪽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조업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저게 제조업의 생산 코스트 엔빌롭도 저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카피캣이라는 게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R&D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이거의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는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지적인 거다. 지적인 건데 뭐냐?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즐기는 지적.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초, 중, 고 대학생들은 아마 인터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 하고 있니? 우리 연구원들한테 해보면 어떨까요? 몇 %나 나올까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산업에도 문제가 됩니다. 산업에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제 생각에 50% 행복하지 않다고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R&D 문제점은 성장 전략과 대외 환경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1960년대에 보면 지금 보면 전 세계가 확장기였습니다. 경제적인 확장기였고요. 그게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다 합쳐져 가지고 확장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해도 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쇄국주의라든지 보호주의라는 게 중간중간에 섞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장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 개미할 것처럼 그 개미들을 이렇게 핥아먹은 거야. 이렇게 핥아먹은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왜 못 핥아먹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현명했던 거죠. 운도 좋았고. 그 다음에 영국과 우리나라의 그 정책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보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왜 선진국이야라고 반론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무역 규모를 보면 한 11위쯤 되고요. 그죠? 단선적, 복선적 발전력인데 영국은 자기네들 생각에 단선적인 성장 그러니까 경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영국이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보수적인 경제학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단선적인 리니어한 성장 모형을 깬 겁니다. 그걸 깬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좀 논란은 있지만 개도국에서 아무것도 없던 개도국에서 농업에 의지하지 않고 혁신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성장 전략에 의해서 선진국 OECD 다크 회원국까지 진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기존의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절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우리 그 전략의 측면에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형의 당사자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나에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저희 학교로 우리나라의 성장 비법을 비슷한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물론 그 나라한테 한국을 따라하면 한국처럼 OECD 다크 회원국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존의 경제학적인 정서를 뒤집었듯이 여러분도 한국을 참고로 해서
기존의 경제학적인 정서를 한 번 더 뒤집어라.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방법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ime to impact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뒤돌아보면 73년, 75년, 79년, 97년, 2008년 주기성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린 다 극복을 했어요. 그때 거꾸로지면 남미 쪽으로 되는 겁니다. 남미도 위기가 있었어요. 남미도 1980년 초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일부 부분들은 그때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때 외채 위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 황금이 많이 나는 나라에 살면서도 금모으기 안 했더라고. 그냥 국가가 디폴트 했어요. 그러면 영악한 금융하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합니다. 기업인들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가 몰락해버렸어요. 우리는 1997년대 금모으기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거면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을 따라 했으면 졌어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주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1997년에 금 모으기 금 팔아가지고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종잣돈이 되고 그걸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하고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된 거죠. 한 5천만 명이 뜻을 합치면 되는 거죠. 인구 1,000만 안 되는 나라도 인구 3억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우리는 큰 쇼크를 안 입었습니다. 왜 쇼크를 안 입었을까요? 이게 지나간 뒤에 알게 됐어요. 경제학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서 쇼크를 안 입은 나라가 딱 3나라가 있었어요. 일본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쇼크를 안 입었어요. 독일도 쇼크를 안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쇼크 안 입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성장률이 조금씩 높아졌어요. 이 3나라는. 우리나라까지 3나라. 그 다음에 쇼크를 왕창 입은 나라가 있었어요.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 의존한 나라들은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엄청나게, 그리고 빅샥인데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anyway out이 없느냐. 근데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혁신해야 된다. 결국은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되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지금쯤 내놔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래서 결론은 이 2개를 동시에 다 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을 적정하게 팔러시 믹스를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1960년하고 2014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GDP 규모가 한 361배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출은 1756배 증가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소득도 제가 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나 1986년에 제가 첫 직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받는 돈하고 해봤거든요. 죄송하지만 30배도 증가를 안 했어요. 개인도 30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개인도 30배가 월급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전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학사 출신에서 박사도 되고요, 외국 유학도 하고요.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국가가 한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360배가 증가했다는 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1인당 GDP로 따져도 한 18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은 30배 증가했는데 180배 증가한 거죠.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다음에 참고로 콩고라는 나라가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굉장히 맹주 노릇을 하는 나라 콩고인데 여기는 24배 증가했습니다. 24배. 자, 그럼 우리하고 콩고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1960년에 우리나라나 콩고나 비슷합니다. 근데 1960년대, 70년대부터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제 개발을 시작한 1960년부터 올라가야지 왜 1975년부터 저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전략을 짤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콩고는 지금 보면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은 그 같은 기간 중에 18배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반올림해서 17.4배니까 여기도 한 18배. 굉장히 공교롭더라고요. 제가 이 매크로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한 그 50년 동안 18배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1인당 GNP가 몇 배 했다고요? 180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우리나라, 독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의 국민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국민 소득이 비슷하게 가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 독일, 콩고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닉스하고 본 겁니다. 닉스하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여기 보시면은 싱가포르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홍콩,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구가 작으면 그 비행기도 큰 비행기는 활주로가 긴 게 필요하고요. 작은 비행기는 뭐 활주로가 짧아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섰다, 20년 앞섰다, 어떤 분은 한 25년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보시면은 여기 그 1980년에 그 다음에 그 1980년하고 1997년에 그죠? 그러니까 경제하고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정치적인 쇼크가 오면은 저렇게 뭐 크게 한번 파입니다. 성장률로. 저게 안 파였으면은 굉장히 더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많이 이렇게 파인 데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일본도 많이 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동조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LG경제연구소에서 이게 낸 겁니다. 성장률을 5년 이동 평균치로 해보면 물론 이제 100년 이동 평균치 하면 다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럼 별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5년을 해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보이더라라고 LG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여기서 탈출을 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 뭐냐면 성장 전략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죠? 지리적 여건도 비슷합니다. 거기는 섬, 우리는 반도, 뭐 비행기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산업 구조도 그 변천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선진국병을 보면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경제는 블록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FTA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렇고요. 저출산율 이거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제일 출산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은 지금 우리가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쇠퇴하고 있죠. R&D는 국가별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R&D보다는 복지 비용으로 많이 뺏기고 있죠. 모든 선진국의 복지 지출은 증대되고 있죠. 저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자, 한국 경제 보시죠. 한국 경제의 좋은 점은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의 제가 리카르도를 얘기를 했지만 좋은 거는 키우고 나쁜 거는 최소화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 이거 외에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제조업 기반 같은 것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명언이죠.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찐하는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고요. 무슨 귀시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은 20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 대기업이 대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막 욕하죠. 아프리카에 가면 삼성, LG, 현대 그러면 눈물만 안 흘리지 가슴속에 그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다음에 ICT.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승질들이 급하잖아요. 지금이 ICT를 만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성이고요. 과학기술 투자. 이게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 투자를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리적 경쟁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통일하면 한 10몇 년 만에 1억으로도 갈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경제학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도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인구수입니다.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섬나라로 오래 살았고 인구가 임계 규모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인 것도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방성. 우리는 손님 오면 일단 잘 대해주잖아요. 이게 개방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저출산.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성 한 명이 1.23명밖에 안 낳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 그러니까 남자는 애를 못 낳으니까 죄송하지만 둘이 1.23명 낳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제로로 수렴하죠. 그죠? 모든 조건이 경제학적인 other things being equal 하면 제로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일의 분단 국가였고 뭐 정치 경제적 지리적 있게 다 아는 거고요. 국민성 뭐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팔러실렉 최근에 정부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미래를 위한 선택을 A, B, C로 첫째는 바꿀 수 없는 거는 좀 받아들이자. 우리가 너무 이상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내에 안 바뀌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자. 결혼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결혼 생활이 편해졌는데 그냥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자. 생존에 필요한 것들. 최근에 사드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고정적인 병수는 지리적 특성을 좀 잘 살리자.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리자.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잘 살리자. 둘째, 예를 들자면 넛크래커 돼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 양 팔, 양 날개를 가졌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대기업 때문에 안 돼. 대기업이 중소기업 다 잡아먹어서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대기업이 거인이라면 거인 머리 위에서 올라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더 멀리 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국가고 대륙의 끝에 매달려가지고 추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뒤집자.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륙이라는 바위에 떡 앉아가지고 일본을 병풍으로 쳐가지고 바람도 맞고 해일도 맞고 그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자. 바꿀 수 없는 거에 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아니 이혼할 거 아니면 왜 와이프한테 욕을 하고 대항을 하냐.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ICT 제조업 기반을 확실하게 좀 밀자. 저는 경제학자였지만 정보통신부 이런 거 만드는 거 찬성합니다. 잘하는 거 해야지. 영어, 수학, 과학, 물리 다 잘하는 사람 뭐 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두 번째, 역사, 정치, 지리적 상황을 활용 좀 하자. 한류, 저는 여기에 굉장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아무 저항감 없이 무조건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싫어했는데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 만나면 노란 추리닝 입고 아비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대, 20대를 잘 다독거려 놓으면 전 세계에 무조건 심리적 저항감 없이 무조건 팔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에 5개 과가 있는데 그 총장님이 계세요. 그 총장님 딸은 한국에만 오면 그 자기 아버지가 한국 우리 스니 코리아 방문할 때 오면 무조건 따라와. 왜? 한국에 가서 음식 먹고 체험하고 K-팝 공연 보러. 우리 총장님한테 K-팝 공연 좀 보게 해주세요. 부탁해. 그냥 노동자가 아니에요. 미국 대학 총장의 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비교유가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ODA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와이프가 손재주가 있다,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빨리 밖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심심해가지고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야 이거 뭐죠 이거? 강남 스타일이 몇 명이나 봤을까? 와, 몇 명 봤을 것 같습니까? 한 10만 명, 10억 명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 20억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는 대통령이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그 파란 눈에 파리지앵들이 이렇게 써서 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조작했냐고 내가 알아봤더니 조작한 거 아니래요. 그 다음에 개방성입니다. 제가 아까 빅샥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빅샥이 곧 올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 prepare the impact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가 빙하에 꽝 부딪히기 전에 선장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빅쇼크 분명히 옵니다.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감기로 지나갈 거냐? 병원에 입원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협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통일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75만 명이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인구의 10%인데 제 생각에는 조 이전에 인구의 10%가 외국인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연도를 써놨습니다. 무슨 연도일 것 같으세요? 프랑스 2005년, 이탈리아 2010년, 영국 2011년, 독일 2016년, 싱가포르 2013년, 사우디 2014년, 스페인 2004년. 무슨 연도일 것 같아요? 이민자에 의한 폭동이 일어난 기간입니다. 이민자에 의한 폭동은 단순한 폭동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은 노동력이 모자라서 들여온 겁니다. 더 이상 혁신을 못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들여서 노동 생산성이 낮은 쪽에 투입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거에 근반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딘 거죠. 왜 우리도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월급을 그렇게 안 해줘? 베네핏을 왜 안 줘? 사회적으로 왜 냉대해? 이게 구조적으로 터진 거죠.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175만 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혁신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첫째, 제가 종교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Love your God입니다.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해야 됩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생에 하나하나 간섭을 해가지고 요거 해,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해오지 마라, 또는 내 인생에 왜 이래, 내가 교회 주일날 열마다 열심히 가는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은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시장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일 웃기는 게 뭐 10억 투자했으니까 뭐 1년 뒤에 뭐 해라.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작년에 정부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것도 2천만 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그걸 주고서는 3개월 뒤에 성과 있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과 기업을 신뢰해.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화가 나는 일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아우디 사건입니다. 고객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고객을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도 고객을 보호하라고 생산자도 고객을 보호하는 옥시, 아우디 지금 되면은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3만 불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자존감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나 빼고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책 방향.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해서 내 몸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면 뇌물 줘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오염물질 발생시켜서 돈 벌어야 되고 하는 거죠. 왜? 고객들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정책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또 그 최소한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수출용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인구 5천만 명이 당장 10년, 20년 내 1억이 안 되면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는 거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교육 체계에 관한 얘기보다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상용화의 호혜적인 여건을 만들어요. 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마지막에 관한 얘기는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추세하고 R&D 투자하고 뭐 인과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사하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히 제언하는 거는 과학기술 분야 10대 실행 과제를 좀,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앞으로도 서스테이너블하게 수출하고 성장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에센스가 뭐냐? 코어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과학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뭐가 있냐? 첫째, 장기 기획을 해야 된다. 정권 바뀔 때 교체되고 뭐 할 때 교체되고 뭐 창조경제 3년 계획, 무슨 창조경제센터, 무슨 녹색센터, 뭐 신문에서 뭐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문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질 당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장기 기획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제언을 하건데 키스텍 같은 기관에서 국가별로 한 10명씩 배당을 해서 박사급 연구원들을 배당을 해서 경제 10명, 정치 10명, 문화 10명 이렇게 30명쯤 배치를 해가지고 컨트리 스페셜리스트 양성해야 됩니다. 뭐 하고는 있어요. 우리는 뭐 하라 그러면 형식만 중요해. KF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한대. 거기에 몇 명 있는지 묻고 싶어. 그 다음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이카로 충분해요. 코이카로 충분해요. 근데 앞으로 3년, 5년, 20년을 보자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우리랑 똑같이 대접해 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도 글로벌 창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뉴 호라이즌이라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후속인데 거기에 참여 협의를 개시해야 됩니다. 산업부 주도로 유레카에는 들어갔어요. 일단 문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 들고 들어갈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있는 집문서 갖고 도망갔는데 갑자기 그 막내 아들 남자친구가 막내 딸 남자친구가 제가 돈 가져가서 좀 생활비 내고 좀 살을까요? 하는 형국이랑 똑같아요. 유럽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아 R&D 네트워크를 창설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지금 중국하고 엮여 있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R&D 같은 거로 엮어 놓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도 좀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ODA 전략을 새로 빨리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ODA라는 게 미안하지만 그 인류애적인 휴머니테리안의 시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뭐 큰 나라들에는 저게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오픈형 글로벌 R&D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 이건 뭐 하고는 있는데 많이 하진 않고. 그다음에 10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R&D 사업에 국제화 비율을 아예 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예를 들어서 50%는 모든 R&D에 국제화해야 된다.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임박했어요.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했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에 견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ICT가 진행이 됐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고요. 서비스 산업화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이 고용의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선심성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청년 수당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 관련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보호주의가 뭐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라든지 뭐 브렉시트를 통해서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경쟁, 새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량이 없으면 문제가 됐고, 옛날에는 총 들고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위기를 타개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이 없어서 97년에 외환 위기를 당했죠. 2007년에 금융 위기가 한번 털렸죠. 그다음에 기술 가지고 한번 털리고 있죠. 이제 뭐 가지고 털릴지 모르겠어요. 뭐가 새로운 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하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비교 우위를 갖자, 그것이 혁신과 개방성의 둘을 다 하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 Alleged Fusion Location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이제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사람의 그 DNA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건데요. 나머지 것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데 특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2%가 다르대요. 2%. 근데 제가 우연히 보다가 과학자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퓨전이라는 걸 보시죠. 저 침팬지의 DNA 염기 서열은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근데 사람 거는 붙어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산학연, 연계, 뭐 링크 뭐 이거 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연계하고 융합하는 데서 우리가 저런 인간과 침팬지의 엄청난 차이를 나듯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하려면 2%만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성 증가가 제일 빠른 부분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늦게 일어나고 또 제조업 내에서도 생산성 상승 속도가 더뎌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2010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제조업 중심 국가인데 보면은 제조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제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제조업의 생산성 제조업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생산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생산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하고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본 투자도 위축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봤자 이제 수요가 안 되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수요 변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경쟁 구도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중국이 이제 상당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급 능력을 많이 늘렸다라는 것이 깊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이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주로 경공업 부문 쪽, 그 조립 가공 뭐 이런 쪽에 주로 생산을 늘리면서 우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적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진입으로 누가 더 이익을 받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이제 좀 자본주의적 이런 수출 국가들은 그래도 이익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그런 관련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와 중국의 어떤 경합 관계가 계속 높아지고 중국이 이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우리를 계속 대체하는 추세를 보면은 2000년대 이후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이제 중국의 어떤 과잉 공급에 의한 이런 생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이 공급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줄어든 수요를 가지고 이런 공급 경쟁을 계속하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세계 교역 조건을 바꿨다라는 건데 우리의 어떤 주된 이제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공급 과잉으로 단가는 크게 떨어뜨리고 반대로 원자재 수요를 늘리면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올려서 이게 우리 교육 조건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실제 국민 소득이 줄면서 이제 내수 경기 장기 부진에도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환경 변화, 수요 변화와 이제 경쟁 변화, 거기다가 국내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어떤 장기 저성장이 특별한 뭐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헬스케어니 뭐 인공지능이 뭐 공유경제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은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진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늘릴 수 있는 이런 일종의 니치 마켓이었다. 다른 국가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저는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과거에 위축됐던 산업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을 볼 때 유럽에서 우리보다 이제 기술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름 뭐 좋은 기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업들 산업들이 많지 않음에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 높아지는 것에 과실을 사실은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앞으로 꼭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획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더욱 한 단계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뭐 중국이라는 시장을 바탕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 집약적이 아니라는 산업들, 뭐 관광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그쪽의 주력 생산품이 될 수도 있는 생산 품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은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특정 분야 이게 미래 산업이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구조개혁이나 뭐 규제개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변화 수용적인 제도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인프라라든지 제도를 좀 더 변화 수용적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기본적인 것들 R&D도 기초적인 것들 기초 R&D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 개혁으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이제 수출이다, 제조업이다, 저축이다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그런 마인드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업이 뭐 우리가 획기적으로 나가기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는 꼭 그 수출이나 제조업을 통해서만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같이 인식을 해서 이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R&D 분야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노베이티브 에포트를 하기보다는 렌트 시킹 에포트 하는 게 마지노 베네핏이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렌트 시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널 베네핏보다 리얼 그 이노베이티브 에포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익스펙티드 마지널 베네핏이 더 높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건데요.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은 단적인 예로 한국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어떤 경쟁력 상실해 나가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그 이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던 원천 기술에 있어 가지고 거의 모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비교유리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둘째는 그런 기술적 그 열의에 더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뭐랄까요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하다못해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모든 뭐랄까요 그 개별 기업이나 혹은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력 개선이 가능한 기본 시스템이란 것은 소위 비효율적인 부분에 동원돼 있던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그 활용되고 있던 요소들을 노동력을 다른 생산 요소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에 쉽게 빨리 재배치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시스템 에피션시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국제 무역이 그 자유 무역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원인은 비교 유리 부문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 비교 유리 부문에 고용되고 있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노동력이나 생산 요소를 빨리 비교 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해 주는 것이 자유무역을 이익을 가져다 주는 원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있어 가지고 전에 없던 뭐 발명을 한다는 이벤트, 발명이라는 게 뭘까? 혁신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기본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기존에 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재배치해주는 그 스피드가 빠른 걸 우리는 발명이라 그러고 혁신이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명과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존재하는가라는 그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의 또 자원 재배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마찰적 요인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의 R&D에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R&D가 많고 경제 전반적으로 그 렌트 시킹 비해가 많은가 그 원인은 결국은 그 리얼로케이션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리얼로케이션 시스템을 작동하게 할 것인가? 그 리얼로케이션은 그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노동력을 다시 재교육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면은 그 동안에 실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이 실업이 그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그게 서스테이너블한 그 연속적인 과정이 돼야 되는데 실업은 곧 그 실업자의 죽음으로 연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재배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제가 볼 때 R&D에 있어 가지고도 왜 쓸데없는 R&D만 하고 그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공률은 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써먹을 수 있는 R&D 결과가 하나도 없는가? R&D 실패 자체를 파니시하는 지금 시스템이고 R&D 제가 볼 때는 모든 이노베이션 자원 재배분이라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D 부분에서는 실패한 R&D가 왜 실패했는지 그다음 생산 요소가 비교 유리 부문에 있다면은 왜 비교 유리 부문이 첫째는 어디고 그게 왜 비교 유리 부문인가 했더니 원인이 규명됐을 때 재배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R&D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R&D 실패라는 게 리포트 됐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파니시먼트 메커니즘으로 들어간다면은 누가 그걸 실패를 실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도 못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만 쏟아붓고 계속해서 그 이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돈은 제일 많이 쓰면서 건질 수 있는 R&D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는 그건 R&D 실패가 성공에 정말 그 우리가 늘 경험하다시피 왜 실패한지 알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통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실패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지금 시스템 그다음 실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재취업할 때까지 살려줄 수 있는 소셜 세이프티넷이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 심각한 구조적 위기 중에 하나가 소위 노동시장의 경직성인 건데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직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실적되더라도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소셜 세이프티넷을 만드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적인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R&D 시스템이 있어가지고도 R&D 실패한 그 연구자들에 대해 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연구비를 회수하고 파니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실패한 걸 정확하게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잘 리포트했을 때 그 정확한 실패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의 소위 패자들이 시장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R&D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시장에서의 낙오 그 다음에 R&D에서의 실패가 그게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다시금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리앨로케이션이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 사회 안전망 R&D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R&D 어떤 그 R&D 안전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그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그 경직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렌트 시킹 그 하는 그 노력을 들이기보다 실제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그래서 우리 모든 노력들이 투자가 계속해서 축적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권 바뀌면 그 전에 했던 투자가 전부 다 꽝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실패가 누적이 돼서 어떤 뭐랄까 지적 자산으로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실패자들을 시장의 낙오자들을 이렇게 용인해주고 오히려 그 낙오의 원인을 밝혀낼 때 그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정말 뭐랄까요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그 제도 개혁이 노동시장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R&D 시스템에서도 그 실패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실패 원인을 밝혀내면 더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시각을 뭐 달리한다기보다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논의되었던 그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나아가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뭐 어떤 거시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산업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서도 이야기 잠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뭐 제조업의 중간재 투입물을 강화한다. 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 융합, 그 경계를 넘어선 소위 말하는 경계를 넘어선 그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정책에서 되게 중요시 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주력 산업이라든가 신산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잘 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에 산업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에 보면은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산업 정책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수요가 아닌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 조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산업 정책에 대한 유효성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시각도 아직은 뭐 많이 있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기존의 그 전통적인 산업 구조 하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보다는 어떤 시장이라든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회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그 앞에서도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독일이라든가 그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가들의 그 외부 샥에 의한 그 내구성은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튼튼한 산업 정책, 그러니까 어떤 솔리드한 산업 정책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혁신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나타나는 충격에 대해 저항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모방해서 제조업 혁신 3.0 같은 어떤 그 융합형 산업에 대한 그 제조업 관련 산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 정책이 그러니까 구호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구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을 시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전에 과연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의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어떠한지, 그다음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식별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도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제조 부분과 서비스 부분의 연결에 필요한 사전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어떤 효율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결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조업은 일정 부분 산업 정책을 통해서 육성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수에 관련된 내수에 기반한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보다는 오히려 금융이라든가 통화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에서 이제 좌우될 가능성이 되게 상대적으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 정책, 통화 정책, 조세 정책 전반적인 이 큰 경제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봤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동반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뭐 하여튼 조금 그러긴 하지만 이 동시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어떤 소위 말해서 골든룰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생각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작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고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서비스 부분에 고용 창출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에서 또 현재에 떨어지는 또 그러한 뭐 소위 말해서 봄월스 디지즈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현상이 이 제조업과 서비스 성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크리티컬하게 나타나는 이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보물의 질병을 피해가면서 우리나라 내수와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한 수출을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아까 뭐 그 렌트 스킹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기업들은 이제 사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은 이 기업의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그게 소셜 웰페어 관점에서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규제라든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흔히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의 결국 투자 활동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든가 규제에 대한 개선이 당연히 또 그 정책적으로 또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